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한 주 중 가장 들을 거 많고 재미있는 시간이죠. 정치용장 목요일 2부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십니다. 김용남 유튜버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용방불패 김용남입니다. 예, 입각 예정 에이, 아니에요? 아니 소문 좀 내주세요. 그럼 네. 입각 호소인. 잠시라도 좋게. 입각 호소인, 예, 입각 예정 호소인 저 어디에 금융감독원 맞죠? 자꾸 얘기하면 부정타니까 일단 가만히 있어 봅니다. 일단 가만히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천도 안 해주고선 본인 추천 안 했어요? 아니 제가 추천하면 너무 또 영향력이 크니까. 아, 자, 그리고 우리 장윤성 기자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님, 네, 좀 안녕하십니까. 도와주십시오. 네. 네. 그러면 일단 우리 두 분께 그 외교 왜 이렇게 보통 어디 이제 대통령 어디 갔다 오시면 네. 외교 뭐 이번 성과 혹은 뭐 평가 이렇게 꼭 물어보잖아요. 뭐 평론가분들이나 이렇게 기자분들께 난 이게 너무 뻔한 질문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 데뷔 전 네. 평가 간략하게 한번 좀 여쭤볼까요? 일단 그 정상적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모처럼 봤기 때문에 네. 그것만 해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통령의 해외 순방만 가면 사고가 났잖아요. 불안불안했죠. 네, 뭐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해갖고 하여튼 사고가 항상 났어요. 네. 근데 그런 사고 없이 성공적인 대통령 해외 순방의 모습을 오랜만에 봤다. 네. 그리고 실용적인 그야말로 비즈니스 트립이었다. 왜냐하면 1박 3일 일정으로 정말 그 회의 기간만 딱 있고 바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시간의 비행기 시간을 이용해서 그 취침을 하는 정말 회사에서 이렇게 출장 갔다 오라 그러면 욕하죠, 사실. 네, 다른 사람도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1박 3일도 출장 갔다 오라 그러면 욕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볼 때 네. 2023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 항목에 한 250억쯤 잡혀 있었는데 그거를 뭐 연초에 다 써버려 갖고 맞아. 예비비로 한 500 썼죠. 몇십억을 맞아요. 갖다 그해 썼잖아요. 네. 그런 모습하고 대비가 되는 거죠. 하여튼 뭐 무슨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하고 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럼요. 네. 그리고 1박 3일 동안 11명과 연쇄 회담을 했으니까 네. 정말 빠른 속도로 이제 많은 정상들과 얼굴을 안면을 텄다. 네. 일단 저는 키워드가 바뀐 것 같아요. 키워드요? 예,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순방 때는 키워드가 맥주, 명품, 와인 뭐 이런 거, 떡볶이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만취해서 무슨 사건이 있고 막 이런 거였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뭐 키워드 자체가 어쨌든 뭐 그 이시바하고 만나서는 과거사 말고 어쨌든 우리가 뭡니까 앞바다를 같이 쓰는 그런 그 이웃 국가로서 그러니까 거기는 약간 저는 뼈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외교에 정상 외교에 해당하는 그런 워딩들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특히 그 룰라하고 만나서 한 얘기들은 뭐 어깨 동무하고 악수하면서 근데 네. 그게 보편적인 그런 정상간이라기보다 두 사람이 살아온 생애를 생각하면 약간 뭐 이영만리 먼 나라의 정상이긴 하지만 공통분모가 좀 그렇죠. 있죠. 상당한 연대감, 상당한 동지애 뭐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런 악수나 어깨동무 이런 거 아니었나. 동병상련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멕시코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뭐 이제 이런 걸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지난 6개월간 국민들이 정말 그 눈바람 맞으면서 풍찬노숙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빛의 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정부의 리더라는 것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 이런 게 또 나온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 입만 열면 뭐 1호 영업사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 트립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9월에 유엔 연설 맡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네. 아마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면 엄청난 박수갈채가 터지지 않을까라는 걸 미리 예상해 봄직한 상당히 평가할 게 많은 그런 정상회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정상회담 가운데서도 역시 제일 또 우리에게 영향도 크고 또 관심도 많은 게 이제 한일 간 정상들의 만남이잖아요. 한일 간의 정상들끼리는 어떤 얘기가 좀 오갔는지 네, 잠깐만 좀 이재명 볼까요? 대통령이 네. 이시바 총리와 회담하는데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네. 라고 이야기했고 뭐 셔틀 외교 수준으로 계속해서 한일 관계를 이제 오가면서 좀 유지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한일 관계가 참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일단 뭐 역사적인 감정 같은 것도 워낙 켜켜이 쌓여 있는 것들도 많고 또 그 동안에 뭐 주장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실제 외교하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일 관계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근데 이재명 정부의 예. 대일 외교 정책은 문재인 정부하고도 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아. 사실은 이렇게 가야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재명 정부의 한일 관련해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가 이제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극과 극이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랑 윤석열 정부 때가 굉장히 이제 간극이 컸고 네. 이재명 정부 때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일단 실용적인 노선은 분명해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딱 그런 거예요. 그 노사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만약에 보수 정당이라는 쪽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오히려 재계 쪽에 공정한 거래를 그 촉구를 하고 오히려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노조에게 어떤 강경 노선의 양보를 요구를 하는 게 가장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북 관계도 비슷하죠. 네. 네. 그러니까 보수. 대일 외교도 이런 네.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잡았을 때 네. 일본과 실용적인 노선 그리고 유연한 자세 그리고 어떤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가고 이른바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오히려 사과를 촉구한다든지 뭐 이런 관계를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거꾸로 갔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삐끗덕거리고 문제가 안 풀렸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한일 관계의 어떤 셔틀 외교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끊어졌다가 윤석열 정부 때 복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일방적으로 너무 양보해 주는 거 아니냐, 그 다 논란이 뭐 많았죠. 퍼주기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네. 어떤 그런 소통은 이어가면서도 실용적인 면은 챙기는 그런 식으로 정상화를 밟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정상적인 한일 외교로 좀 복원이 될 것 같은 느낌이다. 그 이제 사실 그동안 과거사 문제, 그러니까 네. 역사 문제라든가 해결되지 못한 미완의 과제들, 특히 뭐 독도, 네. 교과서 뭐 이런 뭐 그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논란되고. 위안부 문제 뭐 예, 이런 예. 등등과 그다음에 경제 문제는 사실 구별해서 예. 대응을 했었어요. 이거를 뒤섞어서 안보와 경제를 뒤섞어서 동시에 그 대응하는 것은 아마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어떤 정부도 이거를 뒤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는 협력하고 하더라도 네. 이제 과거사 문제는 별건으로 이건 박근혜 정권도 같은 노선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일본에 대한 노선이나 태도는 우리가 비슷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이게 막 뒤섞여 가지고 뭐든지 다 일본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오죽하면은 일본 측에서도 윤석열 일때 빨리 다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 진도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이런 정도여서 그 상당히 문제적이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8.15를 우리가 맞이하고 지나간 작년 거. 8.15. 작년 8.15 엄청 뜨거웠잖아요.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광복 회장이 막 그 흥분하여서 막 그랬었잖아요. 아니 네네네네. 상당히 이제 심각했던 시절을 예. 지나왔는데 저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저는 좀 중의와 복선을 가지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다. 예. 앞마당은 이제 동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일본은 일본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근데 이웃 사이에 앞마당을 같이 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에 네. 중국 마오닝 그 대변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오염수를 막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때 아무 얘기도 못 하고 그냥 지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서는 뭐 유야무야 되긴 했지만 이 문제는 아마 굉장히 오래갈 이슈인데 저는 앞마당이라는 표현으로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라는 의미도 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 관련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국회에서 단식을 뭐였죠? 하지 않았나요? 난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그랬었나요? 아닌가? 뭐 저도 우원식 뭐- 국회의장이 했었나? 네, 저희도 갑자기 한번 뭐 헷갈리는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체크해보겠습니다. 같은데 단식 사유는 조금 다른 다른 거예요.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우원식 의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하튼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어쨌든 저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역사와 경제는 구분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후쿠시마 오염수를 포함해서 과거 역사와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일본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네. 이시바 시게루 입장에서도 과거의 그런 그 아주 극우적인 태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야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풀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의 태도 변화도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참 이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음 같아서는 뭐 전 국민 삼보일배 시키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도 있지만 이제 네.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자, 여튼 이제 이시바 총리랑 좀 앞마당 같이 쓰는 이웃으로서 차이를 좀 넘어서자 이런 이제 발언이 있었고 앞으로 한일 관계가 좀 더 그래도 정상적인 외교로 갈 것 같다는 기대를 이제 그럼요. 아마 두 분이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그 대통령은 당시 대표일 때 단식을 하던 중에 단식 5일 차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단식을 했던 건 아니고 단식 중에 이 발언을 했다. 그렇군요. 단식 중에 그 발언을 한 건 네. 이제 맞고 단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었고. 네. 뭐 때문에 시작을 했죠? 아니, 그거는 그때는 체포동의안 때문에 주장하고 그랬네. 왜 이러세요? 아 그랬네. 괜히 얘기하네. 네. 자, 그러면 빠르게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올해 4월 네. 김건희 사건을 재수사 착수한 서울고검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지금 발굴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서 김건희 그리고 그 미래에셋 직원 이 두 사람이 2009년부터 3년 동안 통화했던 그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는데 거기에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 측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그 사람들에게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네. 그리고 그 액수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억 원을 두 달 동안 맡기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배분하려고 했던 것으로 지금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증권사 직원하고 나눈 대화가 네. 이제 당연히 녹음이 됐을 테니까 그게 이제 이번에 수사팀이 확보를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블랙폴에 20억 이렇게 맡겨서 거기가 이제 운용을 하면 그 중에 이익이 난 거에 40%는 블랙폴에 내가 주기로 약속했다. 네. 요 내용이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증권사 직원한테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가 증권사에 전화 주문을 내면 네. 그 전화 주문은 다 자동으로 녹음이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4년 동안 그 놔뒀다는 게 그거를 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를 안 하고 네. 서울 고검에서 4년 만에 그 취득을 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스토리인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당연히
당연히 했어야 수사 되는 시작했을 처음부터 했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건데. 이제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던 예. 거죠. 서울중앙지검이. 그래도 증권사가 4년이나 갖고 있는 게 고맙네. 아, 그거는 이제 보존을 4년이 하고 아니라 지금 거의 오, 그 15년을 15년도 갖고 있었던 거. 그러네요. 2009년부터 네. 통화하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성과 보수 약정을 한 거잖아요. 일종의 예. 버는 돈의 40%를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 주겠다. 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약정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은행 창구 가서 그냥 사는 공모펀드는 성과 보수라는 게 아예 없고 이른바 사모펀드, 헤지펀드에다가 돈을 맡길 때 보통 국제적인 룰이 운영보수 2%를 그 운용사에 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을 맡긴다 그러면 2%인 2천만 원을 운영보수를 주는데 그 운용사가 잘 운영을 해서 돈을 벌었을 때는 일정한 기준 수익률을 설정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8%, 연 8%의 허드를 설정을 하고 그 8%를 초과하는 수익을 냈을 때 초과 수익의 20%를 운용사가 가져가는 게 국제적인 보통은 룰이란 말이에요. 뭐 조금 수치는 다를 수 뭐 있지만. 다를 수 있죠. 이제 네. 기본적으로는 예, 그거예요. 그런 근데 구조죠. 이거는 예. 허들도 없이 그냥 버는 돈의 40%를 준다? 와 진짜 많이 주는 거. 정말 많이 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일단 그거 자체가 유사수신 행위라 처벌 대상이고 그 내용을 보면 이거 분명히 40%나 주는 거는 그 이른바 본전은 최소한 보존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또 이 주가 조작의 공범 중에 한 사람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법 위반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허들도 없이 버는 돈의 40%를 준다는 얘기는 주가 조작을 한다는 거를 알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 얘기를 왜 증권사 직원한테 얘기하죠?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요. 지금 정부의 네. 계속된 고민은 왜 아니 그러니까 그냥 주문을 본인이 하면 되지. 12시에 8만 개 때려 주셈이라고 하면 되지. 왜 자꾸 그 사람들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고 내가 얼마를 준다고 약속을 했고 이거 이런 증권사 얘기를 왜 직원한테 왜 직원한테 하냐는 거예요. 쓸데없는 정이 얘기를 왜 들었다니까요. 하냐. 증권사 직원. 얘기하다 보면 뭐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친해졌다. 이게 오랫동안 전화를 했으니까. 와 나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네. 그 김건희와 예. 이명수 기자의 통화는 뭐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걸 그건 좀 다르지. 왜냐면 내 블랙펄 직원이랑 내가 통화를 한 거면 차라리 그래 뭐 블랙펄이랑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한테 내가 주기로 했다는 걸 미래세 아니 그 하여튼 증권사 직원한테 네. 했다는 거잖아요. 네. 또 그게 왜 그 얘기를 거기다 하고 앉았나? 그렇게 따지면 이명수 기자하고 뭐 언제부터 친했다고 그 8시간 전화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네. 원래 성격이 그런가 보죠. 이게 그냥 주문이라는 게 계속 이제 들고 있다가 거기서 타이밍을 딱 맞춰야 되니까 그 중간 중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아, 수도 그래요? 있는 거죠. 와, 그게 계속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지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런 사람인가 보죠. 네. 그 살다 보면 그 절대 남할 때 매수 매도 같은 거 안 맡길 스타일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외에 또 딴 얘기 또 했더만. 아 그리고 이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던데 이제 이 얘기를 했다고 네. 합니다. 근데 이제 에그라는 게 너무 추억의 단어여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사진 너무 한번, 오랜만에 예, 들어봤어요. 진짜 저 깜짝 해외여행 놀랐습니다. 갈 때 뭐 썼던 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걸어다니는 우리 인터넷 친구, 와이파이 친구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쓰면 예. 이제 그 주가 조작을 할 경우에 이제 IP 추적을 피한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액을 쓴다. 그때 당시에 그랬나 봅니다. 나는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봐봐요. 네 계좌에서 막 8만 주 때리고 했어. 다 사고 팔았어. 내가 에그를 쓰든 어디 해외에서 뭘 하든 어쨌든 네 계좌인데. 네 계좌인데 네 계좌에서 거래한 게 뻔히 있는데 이걸 에그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그 계좌는 의미가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려면 계좌를 많이 동원하잖아요. 예, 예. 그 중에 상당수는 대부분 차명 계좌고. 그러니까 그럴 때 에그를 쓴다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증권회사 직원한테 그럼- 에그를 쓰면 뭐 그러면서 이제 안 탈러나니? 예.
와 그런 것까지 그럼- 물어본다고요? 참 이분 진짜 독특한 분. 나는 내 생각 내 사고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독특하죠. 예. 네. 와, 그래서 증권사 직원한테 에그까지 얘기했다는 거는 그만큼 IP 추적을 좀 피하려는 뭔가 하여튼 모종의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거나 실제로 그런 일을 했거나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하여튼 근데 주식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근데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본인이 그 남편이 검사잖아요. 그리고 검찰총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처벌받게 된다거나 어떤 수사선상에 오른다거나 이런 거는 그 논외의 이슈였다. 네. 그러니까 편하게 막 얘기한 거죠. 아무나 붙잡고 막 얘기하고 물론 그냥 그럴 수는 있어요. 뭐 그냥 그 찜질방에 가서 모르는 엄마랑 만나서 시어머니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 모르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더 편하다. 그런 정서가 있죠. 있는 네. 분들이 있는데 아. 그런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건희 씨는 기본적으로 법 위에 군림했기 때문에 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어떤 행각을 하든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샤넬백을 네. 신발하고 가방하고 이렇게 바꾸고 이런 게 가능하지 누가 뇌물로 받은 거를 가서 그게 그거를 바꿉니까? 받을 생각도 못 하지만 그럼 받으면 끝이지. 그걸 네. 가서 되바꾸고 이런 거는 상상 이외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김건희 씨는 감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해도 나는 괜찮아. 왜? 내 남편이 검사니까, 검찰총장이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무감하게, 무신경하게 산 거 아닌가. 아니 가끔은 네. 그 이해 못할 행동들이 꽤 그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사실은. 아, 옛날에 이제 아주 조사하시다 보면 아주 고위 공무원이 그 도대체 왜? 고액 상품권으로 1억을 받았어요. 오. 1억을. 1억짜리 상품권이 있어요. 아니. 아. 아 10만 원짜리 합쳐서 뭐 이렇게. 50만 원권 아. 이렇게 아, 네. 1억을 받았어. 근데 그거를 받아서 집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그 상품권을 갖고 가서 썼어. 썼어. 예. 아주 비싼 뭐 이렇게 명품 뭐 샀어. 근데 상품권은 이게 1년 번호가 있겠죠. 1년 번호는 있지만 추적도 산, 되죠. 그 사람이 산 게 아니라서 아. 그냥 그거로 하면 바로 추적은 안 되죠. 네네. 사실은. 네. 근데 이 사람이 명품을 사면서 뭐냐면 그 백화점 포인트 쌓으려고 등록을 했어. 아. 아. 그래서 바로 잡혔어요. 아. 왜냐면 1억 포인트가 그게 많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뭐 이렇게 등급이 있잖아. 네, 이렇게. 제가 제스민 보기에는 뭐 이런 게 완전히 있죠. 뭐 네. VVIP 대접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가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아 그냥 쓰고 갔으면 안 안 잡혔- 잡혔을 그렇죠. 수 있는데. 바로는 뭐 네. 그거는 추적하는데 한참 걸리죠. 아 근데 포인트. 몇 천만 원 썼는데 이거 포인트 쌓으면 뭐 2%씩만 해도 내가 막 VVIP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거를 포인트 등록하면 백화점에서 발렛 파킹도 다 해주고 막 해주잖아요. 그 포인트 네, 쌓느냐고. 포인트는 또 못 참지. 아 그래서 네. 덜미가 잡혀버렸어요. 아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근데 종종 한다.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알뜰한 분들이네. 네. 알뜰해.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화 내용 뻔히 있는 거 그냥 받아오기만 하면 되는 걸 왜 압수 시도조차 안 하고 그러니까 수사 의지가 전혀 없었죠. 없었다고 봐야 될 네. 그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그때나 1차 때나 2차 때나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주인공은 김건희예요. 음. 근데 이거는 이제 와서 미래에셋 압수수색 해보니 어머 이게 있었네라는 거잖아요. 검찰의 주장은. 네. 근데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가 어렵죠. 눈 감고 너는 봐줄 거야. 우리는 아예 안 볼 생각을 했어. 그러지 애써 않고서야. 외면하고. 예. 그리고 뭐 키워드나 뭐 이렇게 압수수색할 때 검색어를 넣으면 연관 검색어로 해서 다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관련자들이. 아. 근데 그거는 안 갖고 갔다라는 얘기인데 믿기가 어렵고 네. 그 전직 검사들 뭐 물어보면 이거는 처음부터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오히려. 예, 그 얘기도 하던데 4년 전에 압색도 했었다는 거지 아니, 근데 않습니까? 압수하면 그 목록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와. 아니 뭐 증거 나올까봐 하여튼 수사관들 되게 불안했겠네. 혹시라도 이 김건희 관련된 증거 나오면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묻어. 아, 하여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보여. 눈 감어 뭐 이렇게. 네. 그렇게 하여튼
수사에서는 그동안 안 나왔던 것들이 갑자기 막 지금 튀어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아, 그럼요. 예. 그 지금 검찰은 꽤나 의지가 있다고 봐야 돼 아니면 그냥 이 정도면 그냥 보통 수준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최근에 이제 후배 검사들 좀 기수 차이 많이 나는 검사들 만났는데 약간 자포자기 상태인 게 많아요. 검사들이요? 예. 뭘 자포자기? 아니 이제 망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망했다. 이제 이제. 근데 검사 좋던 시절 다 갔다. 그러니까 공소청으로 바뀌면 수사권은 없고 그러면 이제 중수청으로 가자니 거기는 검사가 아니야. 아니고 행안부 수사관. 산하의 수사관이고. 수사관. 수사관이고 영장 청구권은 또 없어. 없어. 그건 너무 도저히. 모냥 빠져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의욕이 없는데 요번에 이제 특검으로 가는 검사들은 네. 그래도 야 내가 여기서 활도를 좀 찾아봐야겠다. 뚫어야겠다. 뭐 이렇게 마음 먹을 수는 있겠죠. 전반적으로는 의욕 상실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잖아요. 알고도 덮어줬다. 네네. 이러면. 아 그때 수사에 그쵸. 투입됐던 그렇죠. 검사들이. 예.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저 이거 수사했었어요. 이렇게 저 이거 있었거든요.라고 특검에 보여줘야 면피는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아 근데 김건희 씨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저 증권사 직원한테도 막 얘기할 정도면 수사관 만나서도 수사관이 조금만 이렇게 친한 척하고 이렇게 말 잘 들어주고 하면 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좀 약간 위험할 수 있겠네. 없더니. 오빠. 아니 근데 이제 이런 네. 사람들을 수사할 때 제일 힘든 건 네. 취재할 때도 비슷한 느낌인데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많은 너무 얘기를 많은 이야기를 해요. 아 수사 관련된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팩트인지를 본인 이미 재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진짜를 찾아내려면 맞아요. 시간이 그거 정말 어려워.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많이 얘기한다고 해서 뭐 진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옛날에 사회부 때 막 어떤 분 만나가지고 5시간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정말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받아 적었는데 맨 마지막에 자기 귀에도 총장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와 나는 번에 그동안 뭘 한 정리해버리네요. 거야 막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제 대체로 이런 분들 디테일이 강해요. 아 그래요. 네, 디테일이 강해서 그 사기 사건에 연루된 분들 취재하면 디테일이 굉장히 강한데 아. 나중에 크로스 체크해 보면 다 틀린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럼- 왜냐하면 자기 세계관이 있거든요. 아 그럼 자기가 다 그 사실들을 구성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좀 봤어요. 네, 아무튼 옛날에. 이런 상황인데 네. 지금 김건희 그 측은 특검에 공을 넘겨야 하는 우리 검사가 지금 막 네, 갑자기 네. 수사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고검에서. 근데 여기 소환 요구에는 답하지 않고 지금 안 가겠다라는 안 간다는 입장이고. 거예요? 네, 그리고 특검에서 결국에 다시 조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특검이 부른다고 하면 뭐 응할 생각이 있는데. 아, 특검은 간대요? 네, 뭐 아니, 지금은 그때 가면 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가겠다고 그렇겠죠. 하겠죠. 들어 눕겠지 또. 지금은 이미 이제 그런 누웠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공교롭게도 검찰이 출석하라고 요구한 날 그날 16일에 명태균 씨하고 같이 출석하라고 요구한 날 그날 입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특검은 논외로 치고 검찰 수사도 나는 안 갈 거야. 가기 싫어. 그렇게 바로 누워버린 사람이 네. 뭐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나와서 특검 수사에는 뭐 당연히 임할 거다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워요. 보십시오. 뭐 경찰이 불러도 안 나갔죠. 뭐 대선은 대선이라 못 나가. 뭐 특검은 이제 검찰이 할 거니까 뭐 온갖 핑계를 대면서 계속 숨어 있기 때문에 네. 뭐 병원을 요새화해서 안 나가겠다 버티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또 근데 의사가 소견이 있으면 네. 또 세게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이게 어디 외과적이나 뭐 어떤 다른 장기의 문제가 아니고 우울증이잖아요. 그 우울한 사람 많죠, 사실. 근데 그거로 그 어떤 신병 처리를 제 기억으로는 이게 그 정신 분열이면 또 얘기가 다른데 우울증 갖고 신병 처리 안 한 적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우울증은 재판할 때 심신미약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니 심신미약에
포함될 수도 있죠. 본인 주장하고 진단이 나오면 그건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는데 아니 심신미약해서 주가 조작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내 심신이 미약해서 근데 그렇지, 지난번에 그건 말이 안 주가 돼. 조작을 그 약간 했다고. 국회- 처벌을 결정할 때는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을 아니 근데 것 그때 같아서. 국회 과방위에서 출석하라고 할 때도 네. 심신미약이 아니라 심신쇠약으로 출석할 수가 맞아.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 나와요. 네, 근데 이 특검이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네. 강제 소환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 있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공지를 알려주신 조은석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했답니다. 이렇게 오늘 공지를 보냈어요. 아, 이 내란 특검 시작한 지 6일 만에 네. 추가 기소를 하면서 이제 아. 구속을 해달라 이렇게. 김용현 전 장관이 26일까지가 아마 구속 기한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날 지나가면 만기 출소. 어쩔 수 없이 이제 네.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추가 기소를 해서 이제 구속 기간 연장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아. 있습니다. 요거는 뭐 충분히 시간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그 특검이 기소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네. 특검이 검찰에 검찰에 기소를 요청. 해달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왜냐면 구속 그러니까. 상태에 있어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수사하기가 기소는 좋으니까. 특검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공지를 보면 네. 그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로 공소제기 하였답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그 기사를 정확하게 못 봤는데 사실은 특검이 지금 출범을 한 건가요? 준비 기간 아닌가요? 지금? 그런데 바로 그렇게 요청했다고 본인이 이제 공지를 했고 네. 특별검사 명의로 그리고 이제 음.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아니 한 그 상태입니다. 약간 헷갈리기는 하는데 네. 왜냐하면 특검은 아직 그 준비 기간 절차란 말이에요. 네. 그 특검이 정식으로 이제 출범을 해야 그러면 검찰에 사건 기록을 보내라 특검으로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특검이 그때 가서는 뭐 기소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준비 기간에도 네. 수사를 한다거나 기소를 할 수 있게 아마 법에 좀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요번 법에 요건 특검법엔. 들어있나요? 법안 내용이? 예, 예. 그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법조 기자들한테 그 조은석 특검 요청으로 전달을 한다라고 네. 하면서 특별검사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서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6월 18일 수사 개시하고 야간에 네.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로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기소를 특검이 특검 주체로 기소했다는 했다는 예, 이야기입니다. 그 특검이 기소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게 이제 팩트에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이제 법원이 받아들여 주면 구속 그렇죠. 기간이 또 이제 연장이 되는 연장.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디서 직위원 재판부가 합니까? 아니면은 다른 영장 재판부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병합이 해서, 될 테니까 그렇죠. 네. 직위원 재판부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김용현 하겠죠?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조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 중이라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없는데 불법으로 기소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법안을 네. 이번 이제 개별법이니까 특검법에 그 조문이 들어 있나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게 통상 그 전에 특검은 20일 최장 20일에 준비 기간을 기간을 거친 다음에 정식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이 조은석 특검만 임명이 딱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지금 예. 이게 지금 이번 특검 법안엔 가능한가? 그건 해석에 만약에 그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네. 이 양측 간의 그 문제 때문에 공방이 있을 오고 것이다. 가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번 특검법에 이제 그 내용을 넣었다면 그거는 충분히 할 수도 그렇죠. 있는 그건 것이고. 법률적으로 해결을 한 거죠. 네. 네. 이건 뭐 심플하게 뭐 그 법률 조항만 확인하면 될 문제니까. 네. 네,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 뭐 저희가 좀 전에도 좀 나누긴 했습니다만 네. 국힘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10대 결격 사유를 제시하면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이제 해명을 요구하는 대목은 하나입니다. 이제 2020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5억을 벌고 실제로 쓴 돈을 보니까 13억을 썼다. 그러면 이 8억은 어디로 간 것이냐? 어디서 난 것이냐? 네. 이제 이 얘기를 소명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아마
청문회 전에 자료를 뭐 제출을 하겠죠? 아니면 뭐 요청받은 자료 중에 네. 제출할 수 있는 거는 하겠죠. 제출을 또 하는 게 아마 뭐 나중에 임명을 된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더 깔끔하고 할 테니까 본인도 뭐 크게 문제 없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제 할 것 같고 청문회 과정 중에 또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아마 소명을 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전략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예를 들면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뭐 몇몇 사람들에 대한 뭐 당신들의 지금 재산 형성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오히려 또 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일종의 뭐 맞불. 역공을 오히려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보면 국힘이 확실히 이 그 실력이 떨어져요. 실력이 떨어져요. 예. 왜냐하면 네. 과거 같으면 지금보다 훨씬 세게 공격을 하고 네. 이게 어떤 이슈화도 세게 시켰을 텐데 안 돼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 협력도 안 돼. 같은 그 당내에서도 인사청문회에 들어가는 국힘의 의원들 간에도 지금 네. 주진우 의원 얘기만 자꾸 나오잖아요. 음. 다른 의원들이 뭐 이렇게 크게 뭘 하는 게 보이질 않아요. 근데 가장 취약점이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 거의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하필 그 2005년생이라고 그러던데 예. 그 아들이 지금 7억이 넘게 7억 4천. 7억 4천이 넘게 재산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통장에만 아마 그 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 2005년생이면 이제 만 20살 네. 생일 지났으면 된 거고 안 네. 지났으면 아직 19살인데 그러니까 재산 문제로 막 공격을 하는데 김민석 후보자는 그러니까 60이 넘었잖아요. 네. 근데 전체 재산이 2억 5천 신고했단 말이야. 약간 뭐랄까요? 이게 잘 안 먹히는 구조예요, 이게. 그 국민의힘이 뭔가 이게 공격을 좀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별로 이렇게 안 먹히는 공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된 이제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히 이제 해명을 하겠죠.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음 주에. 근데 이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은 그런 자신의 재산 형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 알려진 거고 뭐 그거를 트집을 잡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오히려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근데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보면 지금 2005년생인데 뭐 7,400만 원이 있어도 굉장히 왜냐하면은 무슨 구직 활동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학생일 텐데. 근데 이제 이 친구한테 7억 4천이라는 돈, 물론 이제 그 조부로부터 받은 유산이다. 그리고 뭐 세금 관계 이런 거 문제가 없다라고 주진우 의원 얘기하지만 그 평범한 시민들이 보기에는 야, 저 친구는 벌써 이렇게 그것도 뭐 여러 은행에 5천만 원 이하로 해서 분산 예치를 해놨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20개 넘는 은행에.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꼼수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국민적 시각에 이르를 수 있죠. 네. 오히려. 근데 이제 질문은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해명할 건 전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썼는데 재산이 조금 늘었느냐. 근데 이거는 사실 해명이 본인이 나와서 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액수가 만약에 한 7천만 원 정도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적당히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산 증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설명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이제 입증을 반드시 해야 될 대목인 것 같긴 하고. 네. 그걸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으면 우리도 같이 볼 거다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총리 직무를 수행하는데 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느냐, 능력과 관계가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지만 질문이 나올 만한 대목인 거는 확실하죠. 이거는. 네. 이 돈과 관련해서는 저는 해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뭐 강연비 실제로 그 더 번 비용이 이제 강연비냐 아니면 뭐 방송 출연비냐 뭐 어떤 거냐 어떤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번 거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는 있으니까 저는 필요한 해명은 해야 되고 할 네.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뭐 자세히 모르는데 김민석 후보자의 배우자가 뭐 사업자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빵집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거기서 이제 벌어들인 돈이 또 수입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거는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네. 해명을 좀 하겠죠. 네. 자 그리고 제일 민주당 관련해서 좀 논란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서용주발
예. 아니 논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로 던진 그쪽이 것 굉장히, 같아요. 예. 네. 정확히 워딩이 뭐였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당권 네. 경쟁 지금 후보가 정청래, 박찬대 두 사람이 유력 후보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지자 간 약간 당연히 지지는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서용주 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고 있다.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모두 친명 그룹에 속하지만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 있던 사람, 정청래 의원은 조금 멀지만 이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고 옹호했던 수석 최고위원 출신이다. 그러면서 김어준 지지자는 정청래, 이재명 지지자는 박찬대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근데 실제로 제대로 파악한 거는 아니, 정확한 맞아요? 파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니 근데 그렇다면 이건 서영주 대변인이 사실상 박찬대 의원을 미는 거 아닌가요? 아 이재명 지지자는 박찬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무래도 아. 그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그래 네. 박찬대 지지 선언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니 그렇게 읽히는데 저는 왜냐하면 아, 그 김어준 공장장이 아무리 영향력이 커도 네. 이제 취임한 지 보름밖에 안 되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더군다나 민주당 당내 선거에서 뛰어넘을 수는 없죠. 그거는. 예.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면 예. 서영주 대변인은 사실상 박찬대 의원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민주당 의원들 내부 취재에 보면 네. 지금 뭐 찬대파와 청래파가 있을 수는 있죠 뭐. 보인다. 아, 네. 보인다. 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게 보인다. 어떻게 나눠지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 찬대파는 네. 아니, 본인들 워딩이에요. 제가 예, 예, 규정한 예. 게 아니라 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그 워딩인데 예. 찬대파는 그 이재명 대통령과 그 동거동락을 같이 한 그리고 뭐라 해야 되나 이런 표현 적합한지 뭐 찐명 네, 네, 뭐 네. 이제 이런 분들이고 네. 그리고 이제 청래파는 네. 범명. 그러니까 아. 요 구분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네, 네. 이 저 서영주 의원, 아니 서영주 대변인의 여튼 근데 다 친명이긴 하나 다 친명인데 조금 더 진한- 찐명이냐 네. 범명이냐 네. 요 차이가 좀 있고 좀 갈라져 있는데 예. 그 민주당 내부에 고민은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당 대표가 사실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 전당대회 이후의 후유증 때문에 또 이게 좀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힘들잖아요. 밀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을까봐 살짝 걱정은 됩니다. 근데 아마 잘 정리될 거예요라고 기자들한테 설명은 하고 있어요. 네, 네, 잘 네. 정리될 거라고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뭐 최근 또 제일 있었던 예. 게 그 박찬대 법사위 아니 박찬대란다 박범계 법사위원장 썰이 한번 돌았는데 박범계.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주는 건 아예 옵션이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예, 우리가 예. 가져가는데 차기 법사위원장을 누구로 할 누가 것이냐 네. 지금 이름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박범계 의원의 이름이 나왔나 봐요. 그것이 누가 먼저 시작한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당원들이 너무 화를 내면서 화를 내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막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너무 놀래가지고 네. 내정은커녕 아직 논의조차도 안 한 사안이 보도가 됐다. 어. 그래서 아유 두루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네. 잠잠하 좀 기다려 올렸습니다. 아, 박범계 의원이 왜 그렇게 욕을 먹을 일인가요? 박범계 의원이 네.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선수가 4선쯤 사선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지금 법사위 간사를 하고 있어요. 간사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통례는 맞지 않아요. 아, 그 네. 4선 의원의 상임위 간사도 이상하고 더군다나 장관 출신 상임위 간사는 더 이상해 이게. 네. 근데 하여튼 법사위원장 썰을 누가 맨 처음 흘렸을까요? 아, 흘린 사람이 이거 좀 수상한 것 같다. 아 근데 저희 댓글에도 보니까 여론이 썩 안 좋네요. 그러네요.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 네, 댓글이 박범계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요? 네. 아, 옛날에 인기 진짜 많았는데 예전에 그 아, 저 예. 탄핵 뭐 청문회 이런 거 할 때 막 박범계 뭐 이런 저 근데 별명도 뿜을 있었고. 때만 제일 이제 뉴스가 되긴 했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때 재선 의원이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뉴스가 한 번 안 나갔는데 뿜어가지고 뉴스가 아, 나왔던. 예. 아
아, 이렇게 욕먹을 줄 몰랐네. 그러네요. 아. 지금 약간 원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박홍근 의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네네. 법사위원장 야당에 한번 내줬다가 지금까지 욕먹고 있고 아니 그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 누구예요 도대체? 당원들의 추상 같은 심판을 아니, 과연 이제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 이겨낼 많아. 사람 누구인가? 이렇게 싫어하는 법사위원장 사람들이 많아. 추천하는 분 이름을 좀 올려주시면. 네, 여러분이 추천하는 법사위원장. 이거 봐 근데- 역적 박홍근 올랐잖아. 아니 근데 예. 민주당 그 당원들의 집단지성은 무서울 정도예요. 사실은 진짜.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분들은 지난 여름에 김용민이 그가 많이 아. 네. 지난 여름에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건데 아마도 그런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했는데 검찰 개혁이 제대로 잘 안 된 거 아니냐, 네. 왜 그런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좀 비판과 의혹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노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예,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주민 의원도 사실은 1년만 그 복지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 원래 아마 정청래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하고 서로 그 네, 네, 예, 네. 경쟁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정청래 의원이 그만두면 당연히 네, 뭐 이런 생각 그리고 그것을 박찬대 원내대표 시절에 약조했었다. 예. 그 약조는 더 이상 원내대표가 아니면 아니기 사실은 때문에 이제 의미가 끝난 없죠. 건데 네. 근데 이제 그때 약조했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네, 네, 그 법사위원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약간의 이제 국회에서의 상원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법을 어떻게 통과시키느냐 막 하여튼 자기 정치 인생에서 네, 네, 되게 네. 중요한 이력이기 때문에 원하는 분이 많고 아마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으로 상당히 당원들이 밀었었는데 본인이 고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법사위원장. 김용민 의원을 법사위원장 해야 된다. 그런 거 그러니까 같네요. 일종의 이제 세게 그리고 지금 미진한 그 사법개혁, 그 검찰개혁 이거를 밀어갈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법사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컨센서스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김용민이 답인 거. 네, 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댓글 보니까 확실합니다. 그럼 와, 김용민 법사위원장 빨리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영진 공부 좀 해라. 김용민이라고 이 멍충아 이러시는데. 아, 그 답이 그렇게 정해져 답이 있는 나왔습니다. 거군요. 이번 주에 아마 서울에 없을걸요, 김용민 의원이? 아, 그래요? 예, 휴가 가. 저희가 반드시 예, 빠르게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네. 아, 답은 김용민이었다. 네. 여러분의 여론이 그렇다면 뭐 그거겠죠. 네. 네. 자, 그렇게 법사위원장은 네. 논란이 좀 있었으나 답은 김용민. 아 근데 너무 이게 지금 정청래 의원이 열심히 하니까 하나만 소개를 그래도 해드릴게요. 네. 진짜 당 대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 있냐면 고흥 5일장, 벌교 5일장, 광주 말바우시장, 목포 평화광장 이렇게 오늘 호남 지역을 쭉 돌아요. 네 쭉 돌고 이제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네. 사실은 지난 대선 때도 네. 정청래 의원이 지역구가 서울 마포잖아요. 네, 근데 여기입니다. 그 그 호남 골목 위원장. 유세를 맞아요. 호남에서 호남에서 엄청 그냥 했어요. 다녔어요. 네. 그게 사실은 왜냐면 거기 이제- 지역 지키라고 했었는데. 아, 네, 그랬는데 뭐 그럼 당 대표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건 아니고 하여튼 아니 두 분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말을 고르시는 거예요? 뭐 다시 출마하세요. 아니 근데 하여튼 호남에 권리당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열심히 호남의 여러 곳들을 골목골목 누비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이제 박찬대 의원도 저희가 조만간 모실 거니까 그때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볼 거 더 있을까요? 하나? 이거는 근데 네. 뭐 논평도 논평이지만 하나 그냥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하는데 지난 대선에 사전 투표에서 이제 그 투표에 참여했던 이 유권자가 제가 사전 투표하려고 봤더니 이 봉투 안에 이미 1번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용지가 들어있어요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유권자를 두고 선관위가 자작극이 의심된다라고 그 당시에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조사 결과 경찰이 조사한 결과 자작극이 아니라 투표 사무원의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누군가에게 네. 봉투를 2장을 준 거예요. 그 사람이 들고 가서 찍고 이제 내 표를 넣어서 보니까 봉투가 2장이라 1장을 반납했는데 네. 그 봉투가 알고 보니까 이제 기표용지가 있는 봉투였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줬다. 지금 2표가 이상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이거 뭐 자작극이네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제 욕을 태바가지로 먹고 있는 거죠. 네, 선관위는 선거인을 의심한 것이 참 유감이다는데 유감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잘못한 거죠. 네. 선관위가 선관위, 이러니까 자꾸 부정선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이런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네. 실수를 했으면 빨리 파악해 갖고 바로 잡거나 아니면 그때
사실은 이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아니 유권자 핑계 대고 뭐 저 사람이 그러니까. 일부러 저렇게 한 것 같다고 해서 그때는 또 그게 보도가 다 다 나왔어요. 됐어요. 맞아요. 네. 뭐 자작극 이런 거 네. 보도가 나갔죠.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실수한 거잖아요.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이번 선거에서 네. 좀 그 뭡니까 어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나눠주고 막 바깥에 네, 줄 서게 네. 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로 자잘한 그 실수들이 많았죠. 선관위의 잘못이 많이 네. 발견되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선관위는 그 채용부터 해서 하여튼 한번 여기도 좀 손은 좀 봐야 됩니다, 진짜. 네. 그리고 이게 선관위가 다른 어떤 정부기관이나 부처와의 인적 교류가 전혀 없는 그냥 선관위에만 아. 근무하는 딱 직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이른바 철밥통이야. 그러니까 선관위는 선거 때만 바쁜데 선거 때 되면 다 휴가가. 아이 네. 참. 그러니까 하여튼 요 선관위는 근데 또 희한한 방패가 하나 있는 게 선관위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면 너 지금 부정선거 의심하는 거냐고 이렇게 나오면 좀 할 말이 또 없어요. 그건 또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선관위 직원들의 일단 근태를 문제 제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선관위를 비판하는 건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의심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 애매하게 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여튼 선관위의 이번 그 잘못된 요 행동은 한번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과일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네. 네, 이게 아까부터. 망고스틴. 그러니까요. 네, 망고스틴은 뷔페가 많이 있죠. 뷔페 아니면 사실 먹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중국 여행 집에도 가면 가끔 나오던데. 아, 그치, 지금 여행 리치가 가면. 나오지 않나요? 아, 이게 망고스틴은 그런가? 되게 귀합니다. 네, 네. 망고스틴. 요게 이제 태국 치앙마이에 가시면 오. 망고스틴 지금 이제 수확철입니다. 아, 6월이. 예, 그렇구나.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이 보통 다 냉동이잖아요. 그렇죠. 싱싱한 생 망고스틴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찬스입니다. 와. 예, 그래서 진짜 생망고입니다. 딱 먹어보면 이거 얼렸다 녹인 느낌 전혀 아니에요. 네. 진짜 생망고가 네. 비행기 타고 날라왔어요. 이게 너무 어렵다 이거.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배로 수입해서 냉동된 거 그래서 얼음 녹음 이제 먹잖아요.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요거는 농장에서 수확하자마자 비행기를 태워옵니다. 와. 진짜? 항공기로 네, 직수입을 해서 네, 네. 바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문하시면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되는 싱싱한 생 망고스틴을 바로 이제 드실 수 있는 거고 요게 당도가 한 18에서 19브릭스 정도 나옵니다. 오. 그 수박 단기 한 12, 13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도 좀 요 안에 있는 말씀 좀 하세요. 좀 저도 좀 약간 먹어봅시다. 약간 딱딱한 것도 먹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뱉는 거야? 씨예요, 씨. 아 이건 씨예요? 네. 이건 안 먹어도 먹는 되고 거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먹어도 돼요? 돼요. 저 안 먹어도 먹었는데. 돼요. 아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아 그래요? 취향껏. 그럼 이게 먹어야지. 사실 우리 옛날에 이거 동남아시아에 맞아요. 가야만 먹을 수 있던 네, 과일이잖아요. 여행 그렇죠, 가면 그렇죠. 그리고 패키지 여행 가면 그렇죠. 이거 거기 주잖아. 사주잖아요. 네. 가이드가 사서 하나씩 먹어보라고. 저거 먹어보라고. 뭐 먹는데 표정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안 좋은 게 아니고 이거를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몰라서. 몰라서 네. 맛있네. 근데 이게 맛있어요. 완전히 맛있어요. 고급 과일이에요. 그리고 망고스틴이 비싸요. 그쵸, 그쵸. 예, 한국에서 마트에서 음. 그 한 망에 어떤 때는 2만 원이 넘기도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주부들이 그 망고스틴 먹으려고 하다가 야 동남아 가서 먹어. 엄마 동남아에서 저거 사줘 비교적 이러면 싼데. 야 동남아 가서 먹어. 동남아는 어. 언제가 기다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야 근데 장르만 여의도에서 먹여주네. 네, 생 고맙습니다. 망고스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얼린 거랑 완전히 네, 완전 달라요. 달라요. 다릅니다. 정말 예.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요거를 얼마예요? 요게 한 망에 8,900원인데 진짜? 한 망에 대략 큰 거는 한 대여섯 개 들었고요. 한 7, 8개 정도까지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들어있는 한 망에 8,900원. 아마 마트랑 비교해 보시면 훨씬 저렴한 거. 그러네. 생입니다, 생. 네. 그래서 과일의 왕, 맞아요. 생망고스틴. 이거 이제 신혜원 기자가 엄청 좋아해서 아침에 먹고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적당히 달고 적당히 새콤하다. 새콤달콤한 맛이고 이 식감은 신선한 관자를 과일로 그대로 만든 것 와. 같은 느낌이다. 맛잘 맛 아니죠. 표현 역시. 끝내준다. 그렇게 예. 이야기했습니다. 네, 요거
상위 1% 이제는 해와 바다에서 완전히 발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네요. 그냥 뭐 보통 먹게 되는 무슨 뭐 갈비탕 이런 거를 넘어서서 이제 생 과일까지 예, 시장을 넓히고 있고요. 그만큼 이건 이제 손님들 오실 때 디저트나 이런 걸로 드려도 참 너무 좋겠네요. 좋죠. 그죠? 좋죠. 예, 생망고스틴. 이게 마늘처럼 생겼잖아요. 마늘 쪽이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진짜 맛있어. 맞아 육종마늘처럼 생겼어. 맞아요. 네. 네. 자, 너무 네이버에서 헤어바다를 검색하시거나 링크 저희 영상 아래 있거든요. 그거 따라가시면 바로 생망고스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이빨 안 나가요, 여러분. 이제 네. 이 나간다고 계속 나오고. 아니,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예. 예. 그 여러 아니, 냉동 썸- 드셔서 그래. 냉동 딱딱한 거 아니, 먹으면 진짜 이빨 나가지. 괜찮은데? 맞아요. 예. 보니까 이게 망고스틴 육종 뭐 이렇게 있는 거 중에 제일 큰 애 있는 씨앗은 약간 단단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씹을 맞아요. 만하네. 예, 그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일 큰 걸 딱 처음에 넣었는데 이걸 씹어 먹어야 되는 건가 뱉어야 되는 건가 잘 아니 그냥 몰라갖고. 뭐 상관없어. 저도 이제 망고스틴은 솔직히 좀 익숙질 않아 갖고 어. 어떻게 먹는지 잘 몰랐는데 오늘 먹어보니까 답이 맛있어요. 오네. 네. 네. 이게 자, 굉장히, 망고스틴 예. 드실 분들 태국 치앙마이 가실 거 없습니다. 저희 장르만 여의도에서 바로 보내드리니까 놓치지 마시고 하나씩 주문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드셔보니까 맛이 확실히 좋죠?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요거- 너무 고급져요. 요것도 탐 내시는 것 같은데. 많이 탐나네. 예. 그 편의점에 또 가져가시려고 그러는 것 네, 같은데. 해와바다 사장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예. 네. 요새 제가 막 지나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편의점 간다 막 편의점 지나간다 막 제 이름이 성공하셨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네. 편의점으로. 예. 그만큼 또 확실히 저희도 문제가 팔 수 됐습니다. 있습니다. 네, 망고스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망고스틴 맛있게들 드시고요. 저희는 두 분 보내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 그리고 네. 우리 유튜버님 고생 많으셨고 얼른 전화가 좀 와야 될 텐데요. 얼른 전화 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